안녕하세요. 토요일 날 오후 바쁘신 시간일 텐데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반복 유산에 대한 얘기고요. 저는 서울 IN 여성원의 윤종섭이라고 합니다. 일단 임신 초기 유산이라고 하면 처음에 한 50% 정도는 초음파로 진단하기 전 단계, 확인하기 전 단계에서 보통 소실되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두 번째는 초음파로 아기집을 확인한 이후면서 임신 12주 전에 유산되는 경우가 한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임신 12주 이후에는 유산되는 그 찬스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복 유산이라고 하는 거면 이와 같은 유산이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걸 텐데요. 어떤 것이 반복 유산인지에 대한 그 정의에 있어서는 그런 각 기관마다 내지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그 정의가 바뀌기도 해서 이렇게 케이스 1을 보면 1차 때 난황까지는 확인을 했지만 유산한 케이스, 그래서 두 번째 시도 때는 심장까지 확인했지만 유산을 했고 3차 때는 자궁 외 임신이었던 케이스, 이렇게 자궁 외 임신이 껴있을 때 이건 어떻게 카운트하느냐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중간에 정상 임신 및 출산이 껴있는 경우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포상기태 임신이라고 하는 변수가 껴있을 때 이건 또 어떻게 반복 유산으로 넣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기관마다 얘기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좀 이렇게 통일해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이루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산이라고 하면 임상적으로 인정된 것은 전체 임신 시도 환자 중에 한 12에서 15% 정도로 보고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생리가 되게 불규칙하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화학적 유산 같은 거 갖다가 생리를 한 걸로 간주를 하고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할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유산인 경우에는 보통 기간에 따라서 20주에서 24주를 갖다 기준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20주로 약간 통일되는 경향이 있고요. 예전에는 보통 3회 연속 유산되는 경우는 전체의 약간 1% 정도로 추정을 하고 2회 정도 반복되는 것 같다고 5%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예전에는 3회를 갖다 기준을 정했었는데 1%와 5% 사이에 어떤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해서 2회로 땡기는 걸로 최근에는 2회로 바뀌고요. 이거에 대한 유병률은 한 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임신 상실이 또 반복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예후를 갖다가 측정하는 데는 산모의 나이와 이전에 유산된 횟수가 좀 의미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지침을 정하는데, 처음에 이제 2011년도에 영국에서 어떤 그 습관성 유산에 대한 어떤 지침을 정했었고요. 다음 해인 2012년도에 ASRM이라고 하는 미국 쪽에서 지침을 또 하나 정한 게 있고, 2017년 제일 최근이죠. 유럽 학회에서 또 이제 요거에 대한 지침을 정해서 요거 갖다 이제 통일적으로 해서 보통 지침을 정하는데, 보통 보편적인 것 갖다 얘기를 해보면 20주에서 24주, 저희는 이렇게 20주로 간주를 하고요. 이전에 2회 이상의 반복적인 유산일 때 보통 반복 유산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여기서 자궁 외 임신이나 포상기태 임신은 제외하는 걸로 하고, 비연속적인 유산이나 생화학적 유산에 대해서는 기관에 따라서 다소 상이한 해석이 있기는 하나 보편적으로 정하는 데서는 비연속적인 유산도 제외하고 생화학적 유산도 제거하는 것이 최근의 어떤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팩터가 산모의 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20대 중후반, 이때가 그 임신 상실에 대한 위험도가 최저인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0세가 넘어가서 30대 초반부터 그 임신 상실에 대한 위험도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보통 40세가 넘어가면 급격하게 증가돼서 좀 이렇게 알람 사인이 울리는 그런 J자형 커브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반복 유산에 대한 어떤 위험 인자를 갖다가 알고 있어야지 내가 이쪽에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건지, 뭐 한두 번 이벤트가 있을 때 병원을 가서 좀 미리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스스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산모의 나이가 가장 큰 변수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 유산을 했던 횟수에 따라서 그 이제
비례적으로 어떤 그런 가능성이 찬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입증된 걸로 보면 항인지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과 부모의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 의미 있게 반복 유산의 위험 인자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천적인 자궁 기형, 이게 자궁 중격이라든지 무슨 쌍각 자궁이라든지 단각 자궁 같은 그런 선천적인 이상이 있을 거고요. 후천적인 자궁 이상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얼굴에 점김이 주근깨 생기듯이 자궁에도 생기는 폴립, 자궁 근종, 그다음에 자궁 유착 같은 그런 마이너한 이상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성 자궁 내막염이라고 해서 이건 우리가 보통 그 STD라고 하는 어떤 검사를 했을 때 빈발하게 나오는 유레아 플라즈마나 마이코플라즈마나 가드넬라나 클라미디아나 그런 종류의 균들이 있는데 이런 균들이 급성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계속 작용을 하면 이제 어떤 자궁 내막과 배아 사이의 어떤 그런 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팩터가 될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갖다가 요구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었고요. 그 말고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 다음에 BMI 30 이상의 비만, 그 다음에 스트레스 흡연이라든지 음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 문제도 위험 인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궁 요인 먼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 보이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자궁이죠. 근육층으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자궁이 보이고 나팔관, 여기 난소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선천적인 자궁 이상이 되고 여기 이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후천적인 자궁 이상이 됩니다.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쪽을 보면 여기 첫 번째 보이시는 게 단각 자궁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생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보통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 있는 게 쌍각 자궁이라고 해서 보통 자궁이 양측에서 발생학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중간에 있는 중격이 사라지면서 온전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적절치 않은 각도로 만나거나 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쪽에 있는 이게 이제 자궁 중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외관적인 형태는 정상과 똑같지만 안에 담이 있는 거죠. 이럴 때도 자궁 내의 스페이스가 좁아지고요. 이렇게 중격에 있는 이 공간은 그 혈액적인 그 혈류의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색상에 문제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후천적인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훅 종류가 될 텐데요. 자궁 벽에 있는 근종이나 그다음에 자궁 내막에 있는 근종, 아니면 자궁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근종,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분류하면서 자궁 근종이 있고요. 특히 자궁 내막 쪽으로 돌출해 있는 이런 점막하 근종인 경우에는 착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임신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보통 수술적 치료를 갖다가 강하게 추천을 많이 하고요. 요거는 이제 염증이라든지 이전에 소파 수술 같은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자궁 안에 생기는 약간 거미줄 같은 그런 것 같은 유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게 있으면 마찬가지로 혈류 공급에 장애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착상률 내지는 임신 유지를 이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되게 흔한데 폴립이라고 해서 얼굴에 생기는 쥐덫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도 많죠. 이것도 사이즈에 상관없이 위치가 안 좋은 경우에는 착상이나 아니면 임신 유지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궁 근종부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궁 내에 위치한 점막하 근종, 벽에 있는 그런 근종, 그다음에 자궁 밖에 있는 근종,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자궁 내막 안에 있는 거는 좀 이렇게 의미가 있고요. 벽에 있는 거는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바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2011년 호주에서 정한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장막하 근종이라고 하는 건 유산과는 큰 연관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좀 큰 병내 근종이나 점막하 근종 같은 경우는 생존 출산율과 유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특히 점막하 근종은 수술적 제거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내 근종의 제거에 대해서는 약간 득실을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에서 2011년도에 정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유산과 근종 사이의 그런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가이드라인은 코멘트가 따로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2017년 그 애슈레라고 하는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유산과 근종 사이의 관계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외과적인 관리는 케이스에 따라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개선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 인정을 하는 거죠.